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영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영어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충고를 하거나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워오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얻었던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허심탄회하게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뺄 거는 빼시고 추가할 건 추가하시고 참고하실 것만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구독자님께서 어떤 문의를 하셨냐면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영어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시고 더불어서 영어 도서관과 더불어서 소리 영어를 노출시켜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이게 과연 맞나? 더 이상 아이들한테 뭐 해줄 건 없나? 내가 놓치고 가는 거는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진짜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저의 경험을 한번 빗대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도 올렸듯이 지난주 토요일날 세미나가 있어서 의정부로 올라갔는데 그 의정부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께서 저랑 일면식도 없는 그 강사님이 딱 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뜨끔뜨끔 아찔 뜨끔뜨끔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강사님인데 어쩌면 저렇게 내가 경험한 내용을 똑같이 나를 본 것처럼 나와 아주 가까운 지인처럼 내 얘기를 저렇게 진솔하게 하시나 싶어서 사실은 많이 뜨끔뜨끔했습니다. 그 강사님이 정말 저가 경험했던 내용을 정말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제가 아이를 키웠을 때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내 아이를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까? 내 아이를 정말 교육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해줄 수 있을까? 내 아이를 교육시키기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서 아이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과목을 아이에게 가르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선택한 건 영어였거든요. 제가 영어에 대해서는 정말 ABCD밖에 몰랐거든요. 그런 제가 영어를 가르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책 한 권을 통문장으로 외우는 생활 영어로 시작을 해서 제가 소리 CD를 그때는 많았거든요. 그 CD를 구입해서 그 쉐어 리딩과 에코 리딩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모닝콜을 해서 내가 외운 생활 영어를 서로 확인받는 그런 모닝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교실 영어는 또 과연 뭐가 있을까 싶어서 또 교실 영어 책을 사서 교실에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또 많이 통으로 외우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뭐 영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로드맵도 모르고 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몰랐을 때 그때 한참 교육의 이슈가 되는 게 잠수내 교육법이었거든요. 잠수내 교육법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잠수내 그런 사이트도 있고 쑥쑥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정말 매일매일 출근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사이트에 있는 걸 정보를 모두 제가 서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생활 영어를 내가 매일매일 들려줌으로써 아이와 함께 생활 영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해 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진짜 영어를 아이한테 많이 쓰려고 생활 영어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잠잘 때, 놀이터 놀러 갈 때, 책 읽어줄 때 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생활 영어를 활용해서 아이와 함께 했었는데 아이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는 그냥 단순하게 엄마와 노는 거, 엄마랑 함께 놀았던 거 이런 것만 기억하지 아무것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학교를 가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에게 본격적으로 생활영어 말고 공부를 한번 시켜보겠다 싶어서 제가 파닉스도 배워서 그날 아이에게 파닉스를 가르치고 오전에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갔을 때 제가 그날 오전에 공부한 내용을 오후에 아이한테 가르치고 오전에 공부한 내용을 오후에 아이에게 가르치고 이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파닉스를 가르치고 아이에게 생활 영어를 통해서 한번 지도해 보겠다 해서 제가 또 코스북으로 회화책으로 또 아이를 지도하게 되고 아이 친구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롤플레이 하면서 게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코스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최대한 아이에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영어를 시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영어를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학원에서 흔히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아이에게 원서를 참 많이 읽혔어요. 원서도 많이 읽히고, 그리고 생활 영어도 많이 활용해 주기도 하고, 딱 일주일에 3일은 우리 아이 친구들과 함께 코스북으로 내가 또 수업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이어갔는데, 원서로 아이에게 책을 읽히고, 그리고 제가 매일 해줬던 게 뭐냐면 아이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무자막으로 매일 한 편씩 아이와 함께 영화 보는 게 그게 저한테 하나의 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원서를 꾸준히 읽히고, 코스북을 통해서 생활회화 활용해보고, 생활 속에서 내가 밥 줄 때, 잠잘 때, 공부시킬 때, 아이랑 놀 때 아이에게 생활 영어를 또 써줘가면서 아이와 또 활용을 해보기도 하고, 또 아이와 함께 할 때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거를 무자막으로 아이랑 매일 30분씩 1시간씩 보는 게 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초등학교를 이런 식으로 아이와 소통을 하면서 지냈는데, 아이가 한 5학년 정도 되니까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문법이 들어갔거든요. 우리 큰아이가 5학년이 됐을 때 공부방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문법을 가르치기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고, 둘째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문법을 제가 가르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인분이 집에 오셔서 작은 방에서 우리 아이 문법을 가르치고, 저는 이쪽 거실에서 우리 또 공부방 아이를 가르치고, 이렇게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5학년부터 문법이 들어갔거든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큰아이 5학년 때 문법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원서를 많이 읽어서 그런지 습득이 참 빠르다, 이해력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서를 읽으니까 아이가 습득을 참 잘하고 이해력이 참 좋구나라고 이제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딱 갔는데, 중학교 1학년이 딱 되면서 그때 또 사회적인 이슈가 뭐였냐면, 입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니트가 활성화된 시기였어요. 니트는 생활 영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입시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한참 이슈가 돼서 모든 영어 교육을 하는 사교육에서 니트 또는 화상 영어를 많이 활성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우리 아이 발 맞춰서 화상 영어를 좀 해줘야겠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니트를 활용한 화상 영어를 통해서, 생활 영어를 통해서 아이에게 빨리 교육에 한 발자국 내딛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화상 영어를 중학교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은 아이한테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주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롤플레이 하고, 아이들과 함께 단어 공부도 하고, 그 영화 속에 있는 문장도 외워보기도 하고, 문장이 다 외워지면 서로 각자 역할을 정해서 롤플레이 하면서 역할극도 해보기도 하고, 둘째랑은 그렇게 수업을 하고, 큰애는 니트를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커온 아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리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가르치질 않은 거죠. 어떻게 직독직해를 하고, 어떻게 리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큰아이한테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니까 사춘기가 심각하게 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 공부를 배우는 걸 극심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혼자 공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큰아이가 그때 중2 때 사춘기 심하게 오면서 혼자 공부 영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에서 아이표 영어로 돌아가기 시작한 게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큰아이가 사춘기가 심하게 오면서 중1부터는 엄마표 영어가 아니고 아이표 영어로 돌입을 하게 되면서, 아이표로 돌아설 때도 꾸준히 했던 게 원서였거든요. 더 이상 엄마랑 공부하기 싫어해서 이 아이를 영어 도서관에 보낸 거예요. 영어 도서관에 보내면서 영어 원서를 꾸준히 읽혔는데, 영어 원서를 이렇게 꾸준히 익히고 소리 노출하는 아이들이 극심한 단점이 뭐냐면,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서 문장을 이해를 하고 그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 근데 이제 아이를 잘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관찰을 해보니까 뭐 원서로 해리포터도 있고 또 호빗도 있고 뭐 마법사의 제자들이라는 큰 두꺼운 원서책도 스스로 스스럼없이 읽고 원서를 읽으면서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게임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 성행하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또는 영국에서 성행하는 그 게임을 다운을 받아서 그 사람들과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내가 게임 결제를 했을 때 게임 결제가 잘 미스가 일어나면 직접 본사와 메일을 통해서 그걸 환불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원서를 익히고 소리 노출을 자연스럽게 해주니까 발음은 원어민 저리 가랍니다. 발음 기가 막히고 또 원어민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많은 그런 거부 반응 없이 꺼리낌 없이 참 잘하는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딱 가면서 문제가 닥칩니다. 본인 스스로도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영어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중학교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를 했었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면서 첫 모의고사를 보고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고 집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른 지인이랑 오전에 만나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한 11시, 12시 사이에 학교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정말 진짜 난감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대성통곡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내가 정말 영어를 되게 잘한 줄 알고 나는 영어를 되게 자신감 있고 영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내가 모의고사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영어를 이렇게 못하는구나 내가 영어를 이렇게 못했었구나 아 내가 정말 자만심에 빠져서 나 이거 어떻게 이번 생은 망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가 좌절감에 빠지면서 저한테 전화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건 내가 어디서 배워서 내가 박식해서 지식이 많고 박식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은 거를 여러분한테 전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뒤통수를 탁 친 거죠. 아, 여기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입시 제도라는 걸 무시할 수 없겠구나. 나는 그냥 우리 아이가 재미있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영어를 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영어를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도 좀 올려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자존감도 좀 세워보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즐겁고 재미있게 영어를 접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의 실정에 맞지는 않지만 나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자기주도가 되어 있는 아이로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저는 그렇게 영어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원서 보고 영어 소리 노출 시켜주고 애니메이션 영화 보고 롤플레이 하고 그리고 원어민이랑 화상통화하고 그렇게 즐겁게 중3까지 보냈는데 고1이 되면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뒤통수를 맞으면서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고 아이가 좌절감에 빠졌을 때 그때 저의 깨달음이 왔죠. 아, 우리나라에 살 거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입시 실정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겠구나.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또한 미스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방에서 수업하는 방향을 180도 완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부방에선 정말 다 해봤거든요. 코스북 해봤죠. 애니메이션으로 롤플레이 하면서 연극 역할극을 통한 수업을 해봤죠. 화상 수업 해봤죠. 그리고 니트 수업 했죠. 그리고 노부영 수업, 놀이 수업 했죠.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깨달은 건 입시를 무시할 수 없는 이 사회 실정에 맞춰서 아이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공부방에 있는 커리큘럼 완전히 180도 뒤엎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입시 제도 실정에
발맞추어 갈 수 있게끔 저의 커리큘럼 컨텐츠도 완전히 다 바꾸고 우리 공부방에 가르치는 아이들의 그런 마인드조차도 완전 180도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방을 하면서 제가 공부방의 커리큘럼이 계속 바뀌어가고 컨텐츠도 계속 바꿔가는 건 결국은 우리 아이가 마루타였습니다. 지금의 내 공부방을 이루게 한 우리 아이가 내 공부방의 컨텐츠와 내 공부방의 노하우와 내 공부방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마루타가 된 게 우리 큰아이더라고요. 큰아이를 가르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공부방의 컨텐츠나 그런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꾸고 이렇게 병행하고 수정하다 보니까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지금의 공부방인 컨텐츠가 된 거죠. 우리 아이의 희생이 참 컸네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가르치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공부방의 컨텐츠를 바꿔간 거죠. 내가 만약에 프렌을 했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프렌을 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나에 맞춰서 나의 성향에 맞춰서 컨텐츠를 짜고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행착오 있었고 수정이 있었거든요.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네에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분은 이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입시 선생님이거든요. 그 선생님의 과외를 받으려면 3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이 선생님이 그룹으로 수업을 하시는데 한 명당 100만 원도 넘는 120만 원 했다 하더라고요. 그분께서 정말 이 동네 유명하셨는데 그렇게 유명한 그 선생님이 자녀가 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입시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자기 아이들만큼은 그 입시를 가르치기 싫은 거죠. 그렇게 힘들게 이런 입시에 허우적거리는 아이로 키우기 싫은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 선생님이 제 문화센터 수업을 들으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그 선생님과 저와 지인이 되었는데 이 선생님이 그렇게 이 동네에서 유명한 띠 개인과의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의 개인과를 딱 접고 도서관을 차리시더라고요. 영어 도서관을. 그런데 그 영어 도서관의 플랜이 그 도서관만 운영할 수 있게끔 짜여져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게 싫은 거죠. 영어 도서관만 운영을 하는 게. 그래서 이 프레는 영어 도서관을만 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독해와 문법을 이 영어 도서관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를 하는 이 학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프랜차이즈는 다 본사의 말을 잘 듣는데 유독 이 동네에 있는 지점만 프랜차이즈의 그런 프로그램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자꾸 뭔가를 추가하고 아이들에게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추가하고 교육 방향을 달리 해갖고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본사에서 많이 컴플레인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아신 거예요. 영어 원서를 익히지 않고 영어 소리를 노출시키지 않고 입시만 하는 아이들은 기계적으로 문제는 푸는데 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도 안 좋고 감도 없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문제만 풀기 때문에 그거 독해를 해가면서 그런 한계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과외하신 이 선생님이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어 도서관을 차렸는데 영어 도서관을 차리다 보니까 또 영어 도서관에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도 물론 있죠. 이 장점과 자기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운영을 했던 과외의 그 장점을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 정말 폭발적으로 그 프렌드 영어 도서관이 엄청 잘 됐거든요. 다른 동네에서도 정말 줄 서서 갈 정도로 사람이 그 영어 도서관을 차린 지 1년 만에 어마어마했습니다. 딱 2년 하시고 다른 후배한테 물려주시고 다른 데로 또 이사 가셨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랜차이즈나 내 마음에 쏙 드는 건 없고 완벽한 건 없습니다. 항상 뭐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하면 프랜차이즈의 장점을 최극대화시키고 그 속에 있는 단점을 내가 다른 소스로 보완한 작업을 해서 아이들을 깊이 있게 성장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희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영어 도서관과 영어 소리 노출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아주 좋은 교육이죠.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입시 제도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고학년이 된다면 중학생이 된다면 다른 뭔가의 소스를 더 부합해서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지도해서 깊은 성장을 일으킬 다른 소스를 더욱더 추가해서 아이를 깊이 있고 높이 성장시키는
노하우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저의 댓글로 다신 그분의 답이 되셨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답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라고 밤새도록 고민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내 경험의 이야기, 내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를 빗대어서 선생님 구독자분께 전달해 드리고, 이거에 대한 선택과 또 결정은 원장님인 선생님이 직접 하시고 그거에 대한 또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과 제 주변에 있었던 그런 생활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고 계시는 학원과 공부방과 그리고 교습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직한 저의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또 힘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저희에게 공부를 배우러 온 아이들에게 골고루 긍정의 에너지 나눠주고 또 긍정의 활력소 나눠주면서 아이들도 성장하고 저희들도 성장하는 그런 공부방 교습 학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이팅!